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보드 특허법인의 김정훈 미국 변호사고요. 저는 워싱턴 DC주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AI 발명 관련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제 최근에 판결문이 이제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차를 넘어갔네. 맞아. 소스. 네. 목차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할 거는 이제 미국 연방 항소순회법원 정확히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CAFC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판결 이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은 이제 테일러라는 AI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비달이라는 이름은 미국 특허청장 당시에 저 2022년도에 이제 소송을 했을 때 미국 청장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미국 특허청에서 그걸 거절을 하니까 이제 연방 항소법원에다가 이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AI 시스템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이제 다룬 그런 이제 판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AI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발명을 했을 때 AI에 관련된 발명인데 그게 이제 특허가 될 수 있는 거냐. 저희가 이제 특허 적격성, 엘리저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리센티브 어널리틱스라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폭스 뉴스 많이 잘 아실 텐데, 방송국을 상대로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한 거에 이제 2심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판결이 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제가 AI에 관련된 미국에서의 판결 경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일러 사건인데요. AI 시스템, 머신이죠. 이것이 이제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판결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배경이 되는 특허법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위에 보면은 35USC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저게 이제 미국 연방 특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의 115조에 보면은 이제 발명자 선언,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특허법상, 그러니까 35USC 115조에 보면은 특허법상 이제 발명자는 자기가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특허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한 발명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우리가 할 때 특허청에다가 인벤터스 오스 저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명자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기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지금 특허 출원하는 이 발명의 오리지널 인벤터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테일러라는 AI 이제 개발자가 AI 시스템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다부스라는 건데요. 이제 다부스한테 이제 발명을 이제 시킵니다. 이 테일러가. 그래서 이제 발명품은 이제 푸드 컨테이너,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이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이제 발명을 이제 AI한테 하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특허청에다가 특허 출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특허 출원을 하는 서류 중에 이제 발명자 선언서가 있어야 되는데, 짐작하시다시피 다부스가 이제 AI 시스템이니까 AI 시스템을 발명자로 했는데 발명자가 발명자 선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출을 못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특허청에서,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이제 서류 미제출 통지를 발행을 합니다.
발명자 선언서가 제출이 안 됐으니까 이 특허 출원은 결격 사유가 있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테일러는 이제 이의제기 페티션을 한 거죠. 이의제기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특허청에서는 저 서류 미제출 통지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출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한 가지는 좀 보고 가시면은, 이 페티션을 한 거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조금 있는데, 이제, 연방 법원의 이제 판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법 규정, 이런 거를 보면은 스태튜트나 뭐 저런 페더럴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CAFC 이제 판결에 보면은, 이 발명자 인벤터십이라고 하는 거, 발명자 적격은 자연인만 될 수 있다. 내추럴 퍼슨이라고 해갖고 자연인만 될 수 있는 걸로 여러 가지 법령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 보면은 인벤터십은 자연인만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저 페티션을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특허는 이제 출원 단계에서 이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발명이 뭔지 간단하게 좀 보고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음식 용기, 푸드 컨테이너인데, 저기 가로 안에 US로 시작되는 거는 이제 특허 출원 번호고요. 미국 특허 출원 번호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연한 벽체를 가진 어떤 이제 원통형 용기인데, 프랙탈 프로파일을 이제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각진 형태가 이제 뭐 프랙탈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벽체의 디자인을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벽체가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들도들한데 저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걔를 저 피츠하고 벌지스라는 이제 홈과 돌기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해가지고 쟤를 여러 개를 이렇게 벌집처럼 끼울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푸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저런 형상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특허청에다가 야, 이거는 내가 AI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나는 이 푸드 컨테이너의 발명을 하는 거에 그냥 푸드 컨테이너를 만들어 이렇게만 했고 실제로 이 발명은 푸드 컨테이너는 다부스가 만들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발명자는 다부스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부스를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머신 뭐 이렇게 이제 페티션에 써여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부스는 이제 테일러가 말하기로는 이 발명의 기술 분야의 일반 정보를 학습을 시킨 AI 신경망으로 된 AI 이제 시스템인 거죠. AI 이제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뭐 실제로 자료를 제가 더 이제 막 찾아보면은 이제 다부스가 저 테일러가 뭐 논문 같은 거, 뭐 아까 말씀드린 프랙탈 지오메트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용기의 어떤 디자인, 뭐 푸드 컨테이너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자료를 가지고 막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여기 특허 출원된 발명은 푸드 컨테이너는 다부스가 이제 하게 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특허청은 저기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처럼 이 발명에 대해서 심사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류를 가지고 이제 방식 심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방식 심사를 해 보니까 발명자 선언서가 안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그 단계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특허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 해당 특허 출원이 저 푸드 컨테이너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이루어진 거죠. 또한 발명 자체를 AI가 한 거에 대해서도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검토는 안 됐지만 하여튼 이견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특허를 출원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연방 항소 법원으로 이제 간 겁니다. 나 미국 특허청에다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특허를 안 받아준다, 출원을 안 받아준다 하고 이제 항소를 제기를 하게 연방 항소 법원에다가 이제 특허 사건을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거절을 하면은 그거를 연방항소법원에다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이제 그 테일러의 주장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허법상 이제 101조에 보면은 그 조문에 발명을 한 자는 누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법문을 해석을 하면은 AI 시스템을 발명자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특허청에서 이 특허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이제 AI가 발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제 페티션을 이제 안 받아들였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발명의 이런 방식, 즉 AI가 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특허가 이제 안 받아들여진 거는 특허법상 특허 요건에는 반한다. 그래서 여기 102조하고 103조가 이제 특허성 중에 그 신규성하고 이제 비자명성을 이제 규정하는 조항인데요. 저기에 보면은 어디에도 뭐 사람이 해야 되는지, 뭐 기계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습니다. 뭐 신규성은 선행하는 그런 어떤 뭐 기술, 특허, 뭐 그런 거에 비해서 특허가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103조는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 자명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이게 뭐 사람이 해야 되고 아니면 AI가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테일러가 특허성이 발명의 이런 방식을 가지고 결정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또 한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또 이제 하나 이제 들고 와가지고, AI가 창출한 발명이 어떤 혁신의 장려를 위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거에 이제 저변에는 우리가 이제 연방특허법을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특허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의해서 부여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서 의회에다가 특허법을 이제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때 이제 국가의 어떤 혁신 이런 거를 이제 장려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잘 보호를 해서 국가의 어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뭐 한국 특허법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헌법에 그러한 정신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AI가 창출한 발명은 혁신의 장려를 위해서 특허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적인 목적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주장은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좀 보시면은, 우선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대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법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문이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대전제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 본 재판부는 특허법 35 USC 조문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이 발명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특허법 100조의 F에 보면은 이제 발명자, 인벤터인데, 인벤터를 이제 저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The individual who invented, 이렇게. 그러니까 발명을 한 자가 발명자인데, 그거에 이제 주어가 individual이죠. 그러니까 individual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AI 시스템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발명이 될 수 없는지 판단을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판례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우선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115조 B의 두 번째의 2항을 또 이제 특허법에서 또 갖고 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에 거기 이제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himself, he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115조 B의 2항에 보면은 여기는 itself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뭐 웃으시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법문은. 그래서 이제 himself, herself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일단 인간으로 해석한 한 가지 이유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허법상 이제 인디비주얼에 대해서는 사람인지 뭐 법인인지 기계인지 뭐 이런 거를 규정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하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연방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이제 이거는 모함마드 사건인데 거기에서 인디비주얼은 인간, 휴먼빙을 의미한다고 판결을 한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로 법문에 되어 있고 그 인디비주얼이 특허법에는 명확하게는 인간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인디비주얼은 휴먼빙이다. 이제 이렇게 사유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1993년도에 이제 그 연방 그 항소법원에서 이제 비치 에어크래프트 사건에서 또 이제, 한 사건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그 발명자가 자연인만 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요 판결은 약간 이제 아셔야 될 게 그 자연인하고 그 법인을 그 구분을 한 그런 이제 판결입니다. 어쨌든 그 뭐 머신은 그러니까 AI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비치 에어크래프트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에서 법인하고 자연인이 있는데 발명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법문이 명확하게 unambiguous하게 이제 인간만이 발명자 자격을 갖는 것을 규정을 했으니까 저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AI 시스템은 휴먼빙이 아니니까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판결은 뭐 그 이제 이 현행법상 이제 AI 시스템은 그 자연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직 뭐 논란은 많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법 규정이 개정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여전히 좀 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2012년에 이제 AI 시스템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현행 이제 법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시스템을 발명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또 당구장 표시에 제가 좀 이제 조사를 해서 적어 드렸는데요. 이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다부스를 가지고 이 여러 국가에다가 이제 실험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 이제 이 동일한 걸 가지고 특허 출원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저 가로에 있는 EPO는 유럽 특허청인데 이제 유럽 EU 가맹국들이 같이 하고 있는 EPO에서도 그다음에 또 이제 영국에서도 또 호주, 독일 이런 데서도 이제 인간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 그래서 특허를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시스템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현행 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AI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서 AI 시스템에 관련된 거 또는 AI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이제 어떤 어떤 그 행위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만들어진 기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특허 대상 부적격 발명이다라고 한 판결을 하나 또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제가 특허 뭐 대상 적격 발명, 뭐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특허법 10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1조에 inventions patentable 이렇게 해서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다른 그 먼저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 후에 그 누구나 발명을 한 자는 특허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저기에 되어 있습니다. whoever invents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 조항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문을 좀 보면은 뭐 신규하고 그다음에 유용한 발명 또는 그러한 것에 어떤 개선을 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뭐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발명의 네 가지 카테고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저 네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법문은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판례를 이제 쭉 이제 보면은 이제 그 1981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디어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다툰 그런 사건의 판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101조의 본 조항은 그 몇 가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AI 하시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 중에 이제
여기 추상적 개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이제 abstract idea라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명의 4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면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요 조항은 판례에 따르면은 추상적 개념에 해당되는 발명은 제외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저 그림에 이제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외, 그래서 이제 judicial exception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이제 제외를 한 거다. 그래서 judicial exception 중에 하나가 이제 추상적 개념이 되는 거죠. 추상적 개념을 이제 뭘로 정의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정의가 뭐냐면 물리적 현실이 아닌 사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 컨셉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어떤 원칙 그 자체,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어떤 관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기초적인 이제 경제 활동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또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프로세스, 절차 이런 거는 이제 추상적 관념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 프로세스라는 것이 여기 들어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는 그 수학 공식 그 자체 이런 거는 그 주디셜 익셉션에 들어가서 좀 어떤 뭐 수학자가 수학 공식을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를 안 줍니다. 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니까 특허를 안 주는 겁니다. 예, 그런 이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그런 거는 특허를 못 받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 들어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헌법을 제가 약간 얘기하면서 이 미국의 어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제 혁신을 장려하고 그런 것이 이 특허법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법에서 이제 부여한. 근데 저런 수학 공식이나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에 만약에 특허를 주면은 그 상대성 이론을 써야 될 때 아인슈타인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 공식 뭐 물리 법칙 이런 거 자체는 특허를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판례에 의해서 적용이 된 거죠. 예. 지금 그 AI 생성 AI가 대부분 다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 기반해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개발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특허 안 냈습니까? 됐습니다. 구글 트랜스포머 안 됐어요? 등록돼 있어요. 구글이. 아,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뭐 챗GPT 같은 거 돈 내야 됩니까? 구글이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죠. 권리 행사 안 하고 있죠. 예. 아, 그래요? 언젠가는 할 수 있겠네요. 하면은 그러면 절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절단나는 거죠. 돼 있군요. 우리 여기 잠깐 말씀하신 분이 그 팅커웨어 특허 팀장님이신데요. 여기 그 세미나에 또 아주 적절한 거를 그 AI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발명을 하셨고, 예, 뭐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 그 여기서 세미나를 또 한번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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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겸사겸사. 네. 지금 현재 36명 온라인 접속이. 아, 네. 저기 한번 온라인도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지금 혼자 말씀하시는 줄 알지만 아, 굉장히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이미 많이 계셔가지고요. 네.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네. 계속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멘탈 프로세스, 이제 그것이 또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 이런 거는 그 추상적 개념에 해당이 돼서 특허받을 수 없다. 이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발명이 이제 그 특허로 이제 출원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특허청에서 또 이제 법원에서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아니면은 저 추상적 개념에 해당이 돼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그 2014년도에 이제 제가 저기 인텔렉체로 써놓은 앨리스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CLS 뱅크 은행 뭐 그런 거를 하는 이제 피고랑 싸운 그런 이제 연방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단 기준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앨리스 사건에서 이 절차가 만들어진 거여서 앨리스 판단 기준, 뭐 영어로는 뭐 앨리스 투 스텝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어떠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 부분은 우리 그 이재복 변호사님이 또 자료에도 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투 스텝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발명이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발명이 다 뭐 대부분 이 이공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추상적 개념, 뭐 수학 공식이 됐든 어떤 인간의 어떤 뭐 멘탈 프로세스든 또는 물리 법칙이든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 추상적 개념을 어떤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 추상적 개념이 없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단계에서 발명이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럼 이거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이렇게 끝내는 거고요. 만약에 추상적 개념에 해당이 되면은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서 뭘 보냐면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긴 하지만 그 추상적 개념을 어떠한 그 특정한 적용, 프랙티컬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한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특허 청구항에 포함된 어떤 다른 구성 요소가 그 추상적 개념을 좀 더 이렇게 그 보완을 하고 한정을 해서 특허 적격 적용으로 전환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를 거쳐서 특허 대상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그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즈니스 모델은 저기서 말하는 추상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멘탈 프로세스일 테니까. 네. 그런데 이제 2단계로 가서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용도의 특정한 분야로 한정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특허를 내주는 거죠. 네. 1단계 1스텝1은 통과지만 네. 두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그렇죠. 저게 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분야를 굉장히 좁히거나 아니면 추가의 어떤 구성 요소를 더 넣어서 이 비즈니스 어떤 분명히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한정을 많이 하는 거죠. 요 특정한 부분에만 내가 이걸 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특허 적격 적용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리센티브 어널리틱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특허를 이제 2021년도에 등록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 발명의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대표 도면이고요. 저게 이제 어떤 그 이벤트의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이제 특허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게 이제 미국의 그 NFL 그 이제 시즌에 이제 굉장히 많은 NFL 팀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다양한 시간대에 이제 경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이제 피고로 되어 있는 폭스 채널 같은 데서 NFL을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NFL의 중계를 언제 어느 도시에서 언제 뭐 어떠한 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몇 시에 우리가 중계를 한다. 그걸 스케줄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사에서. 그 방송 편성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AI를 써서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특허로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특허 청구항인데, 청구항 1항인데, 얘를 크게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우선은 어떤 이벤트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파라미터를 이제 뭐 여기 AI 하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용어가 더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벤트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파라미터 데이터를 이제 받는 그 파라미터를 딱 이제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스케줄링을 어떠한 특징을 갖고 하느냐 그걸 이제 타겟 피처를 이제 먼저 학습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먼저 막 이제 그 AI 머신러닝 이제 모델에다가 이제 이거를 주어서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이터러티브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터 내에 있는 어떤 릴레이션십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럼 거기까지 이제 식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최적화된 스케줄을 이제 생성을 얘가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 날씨가 바뀌어서 뭐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티켓이 뭐 많이 팔렸느니 조금 팔렸느니 뭐 이런 어떤 그 타겟 피처에 대해서 이제 이 그 스케줄링을 하는
그 방송국에서 이 편성표를 뭐 그 좀 갱신을 시키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막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죠. 파라미터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 학습이 된 이제 머신러닝 이 모델이 그거를 이제 그 입력 변화 값을 감지를 해가지고 스케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특허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저기 뭐 머신러닝을 막 이렇게 써서 뭐 어쩌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마지막 장에 이제 말씀을 드릴 그 재판부 판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한 30장 되는 이제 발명의 설명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 판결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이제 보시면은 그 보라색 박스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이벤트 스케줄 생성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 베이스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실시간 변화에 뭐 대응을 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이 스케줄링을 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그 머신러닝 기법을 뭐를 쓰느냐에 대해서 발명 상세 설명에 돼 있는 부분이 저기가 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은 뭐 아마 많이들 아시는 거 이제 나오실 텐데 뭐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랜덤 포레스트 뭐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몇 가지 뭐 저 밑 끝에 보면 뭐 베이 뭐 있습니까 저기? 예,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일반적인 랜덤 그렇죠. 네. 이게 AI에서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명시하려고 들은 거는 몇 가지에 해당할 뿐이다. 뭐 다른 걸 다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특허 청구항을 이렇게 순서를 해서 이제 이벤트 스케줄링을 한다.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 스케줄링을 한다. 이렇게 특허를 이제 받은 거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제 특허 침해 제기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폭스 매핑 툴 이제 그런 건데, 편성표를 작성하는 그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저기 보면 이제 이 폭스 매핑 툴이 여러 도시에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벤트 일정을 생성을 한다. 이건 소장에 나와 있는 저 특허권자의 원고의 이제 주장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저렇게 돼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청구항을 침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을 이제 살짝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저기 심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거절이 됐는데 거절을 이제 리젝션이고요. 리젝션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거절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저기 보면은 클레임 리젝션 해가지고 35 USC 101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제 특허 대상 발명 그게 이제 있는데 그거가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관이 청구된 발명이 이벤트 파라미터를 입력을 받아갖고 이를 학습을 시켜서 최적의 스케줄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값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를 반영해서 자동으로 스케줄을 갱신하는 거다. 요약하면 그런데 그럼 이거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니까 아까 다이아몬드 디어 판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특허받을 수 없는 익셉션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관이 거절을 하니까 이 리센티브 어널리틱스가 거절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청구항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한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일단 특허 받을 수 없는 뭐 추상적 개념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거를 특허 받을 수 있는 적격으로 특정 적용, 프랙티컬 애플리케이션으로 한정을 하면은 그래서 전환을 시키면은 특허를 준다고 했으니까 저런 한정사항들을 열심히 넣어. 저기 지금 보면은 이제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 저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된 부분이 이제 삭제한 그런 이제 청구항인데 저렇게 이제 보정을 막 이제 한 거죠. 이제 보정을 뭐 타겟 피처도 한정을 하고 또 머신러닝 모델 종류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를 또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정도면은 프랙티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특허청의 심사관이 좋아. 네 주장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특허 등록을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최신 판결인데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이게 저도 이제 저희 우리 이재복 변호사님도 이제 보고 좀 그러셨는데, 저 정도면 이게 특허가 유지가 돼야 되는 정도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일단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올 5월에 이게 이제 무효가 돼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CAFC에서 이제 이걸 무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놀라운데. 소송을 안 했으면 유지됐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괜히 소용이 소송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뭐 특허가 갖고 있으면 유지료만 나오는데 특허권자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거죠. 저게 특허가 인정된다 그러면 특허가 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맞는 얘기시고요. 뒤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특허를 이사님은 갖고 계시면 좋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갖고만 좋겠죠. 있는 거죠. 돈 되는 게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대려고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예, 그거는 좀 아쉬운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판결을 이제 보면은 이제, 리센티브 어널리틱스는 이제 이게 1심을 거쳐서 2심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확정이 된 건데, 이제 우선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스케줄을 동적으로 생성을 한다. 다이나믹하게 생성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영어로는 되어 있고요.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조건이 변화되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에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 내의 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 저런 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에도 특징이 있었다. 또 그런 주장도 합니다. 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하니까 이 발명 효과가 수작업이나 또는 정적으로 다이나믹하지 않고 정적으로 편성하는 거에 어떤 한계를 해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발명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 이벤트에도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발명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특허가 유지가 돼야 된다 주장을 한 겁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리스 사건에서 정해준 앨리스 투스텝 어널리시스에 따라서 청구된 발명이 특허 대상 적격을 갖는지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 발명이니까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1단계에서 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서 진보된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허법에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102조에 신규성이 규정이 되어 있고, 103조의 비자명성,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진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보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보,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는 난 아비어스니스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선행하는 그러한 특허나 발명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제가 낙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제가 줄게요. 네. 여기 온라인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보한 건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1조에 대한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 103조에 있는 비자명성 요건을 검토하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특허 대상 발명, 엘리저빌리티를 이제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이 굉장히 지금 많고, 이 엘리저빌리티에 대한 어떤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1단계에서 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서 진보된 것인지, 특히 컴퓨터 기능상의 어떤 구체적인 개선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명확하게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에 청구항이 이제 컴퓨터 기능상의 어떤 구체적인 개선에 초점을 두는지, 또는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절차에 초점을 두는지 판단을 하겠다. 앞쪽에 있는 거는 발명이 특허 대상 적격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면 저거는 특허 대상 부적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쟁점 특허는, 리센티브의 특허는 통상의 목적의 머신러닝 어떤 기법,
저건 제가 지금 저 저기서 하시는 온라인에 그 거군요. 기능을 좀 막아주세요. 네,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구한 그 쟁점 특허가 이제 통상의 목적에 머신러닝 기법을 수행을 해서 이벤트 스케줄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통상적인 머신러닝 모델만 뭐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저거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리센티브 어널리틱스가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인데 자기네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벤트 스케줄링을 하는데 그거를 뭐 가령 자기네가 갖고 있는 리센티브가 갖고 있는 특이한 어떤 특성이 있는 AI 알고리즘을 써서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공지의 어떤 AI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이벤트 스케줄링을 하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저 재판부가 판단한 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자세히 보면 청구항에 기재된 머신러닝 기법은 종래의 것인 거죠. 그리고 명세서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 모델에 있어서 어떤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특정 데이터에 의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 반복 학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변화에 따라서 동적 조정을 하는 거, 뭐 다이나믹 어저스먼트 이런 거는 기존의 머신러닝이 하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에 불과한 거다. 저거는 진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진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청구항도 보면은 머신러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머신러닝 기법을 그럼 결론을 내려보면 새로운 환경, 이벤트 스케줄링 하는 거에 적용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재판부에서 뭐 new field of u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랙티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특허는 특허 받을 수 없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특허는 무효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리센티브 어널리틱스가 소제기를 한 특허가 무효가 됐으니까 폭스가 승소를 한 거죠. 그렇게 종결이 났습니다. 재밌네요. 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두 사건에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선 앞쪽에서 AI 시스템은 이제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AI를 사용한 발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AI를 사용한 발명이면 AI 개발자가 있고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AI 개발자가 어떨 때 발명자가 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AI를 사용한 발명의 발명자 적격은 발명에 중대한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AI 개발자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굉장히 좀 오래된 판결인데 그 판누라는 1998년도 연방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한 거에서 이제 판누 팩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그 판누 사건에서 이제 그 발명자가 되려면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보면은 발명에 이제 착상 또는 구현에 중대한 방법으로 기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질적으로 발명에 대해서 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그 발명을 하는 발명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발명자 중 누구에게라도 이제 공지 개념의 이상의 어떤 진보한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된다. 그거를 이제 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판누 팩터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명자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그 발명에 중대한 기여, significant contribution을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1, 2, 3이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이제 지금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발명이 굉장히 많이 이제 특허청에 출원이 되니까 그 2024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저 AI를 활용한 발명 이제 AI Assisted Inven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발명을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인벤터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대한 기여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USPTO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AI 시스템을 이제 한 사람이
그 AI 시스템을 뭐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에 이르지 못하고 AI 시스템을 설계, 구축, 훈련했거나 또는 이제 발명을 하는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이 AI 그 개발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또 그 지금 리센티브 사건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AI 발명의 특허성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지의 머신러닝 모델을 신규한 데이터 조건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성이 안 생기는 거죠. 전환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게 그러면은 그 신규한 데이터 조건에 그냥 적용하는 거여서 특허가 안 되냐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공정이나 효율을 개선하는 거, 에피션시를 올리는 거, 또는 뭐 어떤 스피드업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특허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또 이제 리센티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런 뭐 AI 시스템 본연의 기능, 동적 조정하는 거, 또 뭐 반복 학습하는 거, 훈련을 시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AI 본연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행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AI 시스템의 어떤 자체의 개선이거나 또는 이제 AI 시스템의 특정 적용인 경우에만 특허성이 인정이 되더라. 이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저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이제 그 이게 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여기 이제 다 뭐 AI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쭉 보시면 이제 주요국에서는 모두 현행법상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된 발명의 어떤 실체적인 요건, 특허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것이 또 이제 독일 연방법원이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대법원 확정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역시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뭐를 해줬냐면은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그 결국은 2심까지 가서 이제 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하긴 했는데 1심 법원이 약간 이제 그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1심 법원에 그 이제 비치 판사인 사람인데요. 이제 그 저 판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1심 법원에서 AI의 발명자 적격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과 그것을 창작한 자의 개념이 점차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AI가 점점 이 수준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날이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실 의미는 없는데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특허법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PCT 출원해서 저기 방식 심사만 하는 것처럼 방식 심사만 한 거여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다우스를 발명자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특허가 등록이 되긴 해요. 그럼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특허청에서 한국특허청이 굉장히 뭐 일들을 잘 하시는데요. 이제 2022년도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백서라는 걸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AI 기술 수준에 따른 발명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3단계로 가면은 인간이 방향성만 제시를 하면은 AI가 능동적으로 발명을 해내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이 경우에 이제 3단계하고 4단계에 가면은 발명자 요건을 현행법상 갖추게 되니까 이때는 그 특허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정선됐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의 그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온라인에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방에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받죠, 뭐, 일단.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는 지금 57개니까 3분 빠지면 54분 정도가 참여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특허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이제는 이미지나 뭐 이런 거를 네, 저작권, 네, 특허하고 저작권 차이는 좀 있지만 네. 일반 사람 보기에는 어쨌든 저작권은 진짜 문제 많은 거. AI가 좀 만들잖아요. 네. 지금 그 저작권법도 저작자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네. 너무 대답이 너무 좀 네, 오늘 그 강연은요, 저 2부가 더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주제는 미국 특허법 관련된 내용인데, 잠시 한 10분간 휴식하고, 다른 변호사님 모셔서. 구봉건 선생님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질문, 예, 마이크 질문해도 끄시고 될까요?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강의 잘 들리시나요? 제가 켜야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켜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십시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저작권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을 하려면 학습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학습 데이터 부분이 AI를 통해서 다시 생성이 되는데, 그런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저작권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지침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발명자인 그 포인트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소유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데이터에 대한 많으니까. 저작권. 제가 저작권은 사실 좀 잘 모르는데 혹시 변호사님 저희가 특허하는 변호사들이라 좀 죄송한데 예. 거기 정확한 답변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AI가 저희 나라가 좀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처럼 늦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생성 AI 모델도 그렇고 뭐 어쨌든 대형 LLM도 미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기네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뭐 소송을 걸거나 어떤 전략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MP 같이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나요? 왜냐면 저도 AI 쪽 관련돼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특허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서비스나 이제 만들기도 바쁜데 결국은 이게 AI 쪽 개발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개발했던 걸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특허나 이런 게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좀 모색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특허적인 그런 뭐 MP나 이런 전략들을 좀 내세우는 경향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런 걸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아, 사례 네. 같은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한국 사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등록을 잘 그죠? 안 하는데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특허의 핵심 특허들은 대부분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이런 애들이 갖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미국에만 있는 특허들이 많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권리 행사를 하려면 한국에 그 특허를 출원해서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국에 등록된 특허들 중에서는 그런 특허를 제가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사법 아까 전에 저기 미국 CFC 판사가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미국도 판사들도 그냥 로스쿨 나온 이렇게 문과쟁이들이 많은데 그 AI 알고리즘 기본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이런 용어들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판사들은 수준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권리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에서만 하실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근데 또 오히려 이제 그 생각을 얘기하십시오.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저기 이걸 뭐 한국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건 아니지만
이게 다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특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해서 이게 침해 관계를 입증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그 한국에서는 뭐 어떤 소송 가액이라 그러죠. 뭐 손해배상액으로 판결을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팀장님이 얘기하신 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한국의 그 글로벌 어떤 회사들이 한국 특허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오늘 듣고 계시는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한국에서의 특허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특허를 어떻게 받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이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이버더 특허법인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버더 특허법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원공사 이렇게 무료 강연을 해주신 우리 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복 변호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간단히 그때 질의 주셨던 건 저작권 부분인데, 저작권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창작성 부분인데, 로 데이터 부분은 이제 당연하게도 그 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고, 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거는 기술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저작권보다는 특허 쪽으로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작권은 이제 창작성 여부에 따라서 등록 여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추천은 드리지 않고 저작권을 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하는 방법 자체는 또 특허보다는 기업의 영업 비밀로 조금 보호하시는 방안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NP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미국은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제 증거 게시 절차를 해서 그 원고 피고가 이제 요청하는 자료는 이제 제한된 의무가 아닌 건 다 제출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침해 소송이 있어도 증거 보정 이제 법원에 요청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P가 한국에서 이런 AI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를 했을 때 침해자가 나의 특허를 수행하는지 실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패턴트가 지금 특허 적격성 문제가 미국에서 많기 때문에 AI 특허 관련된 NP 현황은 지금 많지 않다. 네, 물론 당연히 지금도 NP가 활동하고 있고 주로 활동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비즈니스 메소드 방법 관련 NP는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는 NP가 뭐 국내라든지 국외의 별도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똑같이 AI US 패턴 프랙티스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 변리사이고 이제 미국 로스쿨 갔다가 미국에서 로펌에서 미국 특허 침해 소송 ITC 미국 특허 출원하다가 한국 다시 와서 한국 특허 침해 소송 가처분도 같이 출원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출원 쪽에 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AI 발명 타겟 카테고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요거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AI 발명은 뭐 지능 알고리즘, 뭐 머신러닝, 뭐 자연어 처리 있고, 뭐 산업 솔루션에는 로보틱스, 헬스케어 AI, 뭐 보안 AI, 그리고 뭐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AI 발명의 타겟 카테고리가 있고, 지금 여기 그때 트랜스포머, 딥러닝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제 특허가 됐죠. 2020년도 7월 20일에 구글이 특허도 있고 이제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허를 이용해서 이제 챗GPT와 구글의 최신 AI 서비스는 이제 모두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죠. 요 카테고리는 자연어 처리인데 지금 AI 발명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용되는 예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허니까 아마 각 기업의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I 모델 개발자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뭐 오픈 AI, 뭐 챗GPT, 메타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AI 프로그램 운영자, 개발자, 이제 그 개발된 AI 모델 구매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AI 트레이너,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이제 모델을 재학습하거나 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AI 인프라 제공자, 이제 학습 추론 이용해서 인프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사용자의 초점이 가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기업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2번, 3번에 주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래서 각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제 각각 그 특허 청구항이 어떤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냐. 뭐 AI 모델 개발자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델 구조의 중심이 돼야 되고, AI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 서비스 시스템 형태의 청구항의 중심이 돼야 되고, 뭐 AI 학습 훈련자는 뭐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인프라 제공자는 뭐 하드웨어라든지, 최종 사용자는 이제 UI, UX,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특허 청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발명 기술적 특징 기반으로 이제 그 타겟 고객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청구항을 이제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미국 특허 앞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 특허, 미국 특허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특허 적격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그 AI 발명의 다른 그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미국 특허와 한국 특허는 유사합니다. 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뭐 단순한 모델 학습시킨다는 건 부족하고, 뭐 다양하게 데이터 유형들을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규성, 진보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대비 나의 발명이 개량됐는지, 진보성이 있는지를 다루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뭐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이 특허 적격성 이슈가 이제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AI 특허든 소프트웨어 특허든 특허 출원을 했을 때 특허 적격성 이슈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등록됐는데 미국에는 왜 등록이 안 돼요? 라는 게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특허 적격성 이슈가 한국과 달리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판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앞 시간에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특허 등록 대상은 방법, 장치, 제조물, 조성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 현상이나 자연 법칙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앞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NPP는 이제 심사 지침서에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앨리스 판례, 그러니까 앞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판례라서 앞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CFC 판결, 그러니까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는 이유가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심리하는 비율이 2% 정도거든요. 근데 2% 안에 민사, 형사, 뭐 특허 등등 하면 특허에 대해서는 거의 판결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만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심리해 주셨는데 이 판결을 이제 내신 거죠. 그래서 이거 이후로 이제 앞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 요 스텝으로 지금 특허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요 판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실무자들의 비판이 있었죠. 왜냐면 지금 애스트럴 아이디어에 속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practical application에 속하는 특징들이 어떤 건지를 아무도, 대법원 이외의 사람이 아무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 OA라는 거는 Office Ac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 심사관님이 이 특허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Office Action인데, 그 Office Action 비율이 갑자기 쭉 증가하는 거가 보이시죠? 앨리스 판결 이후에 쭉 증가했고요. 여기도 이제 프리 앨리스, 포스트 앨리스 보면은
이제 페더럴 코트니까 연방 법원의 판결. 지금 보면 프리 앨리스는 요만큼이었는데 inelligible이니까 특허 부적격성이 이만큼 이제 높아진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1000%, 914%.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특허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이제 그 비즈니스 메소드 그 청구항들이 다 이제 무효가 됐었죠. 근데 그 OA도 많이 나오고 특허도 등록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혼란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2014년 그 앨리스 판결 이후로.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조금 아직도 요게 적용 중이고 지금 그 너무나 그 개정으로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입법부가 해줘야 되는데 입법부가 법 개정을 아직 안 하고 계셔서 요거는 아직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조금 개선하고자 USPTO는 이제 미국 특허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앨리스 판결의 그런 그 프로세스인데 미국 특허청이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특허 출원인도 모르고 심사관님도 모르고 법원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은 정리를 해주시는 상황이 2019년도에 좀 이제 고쳐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텝 2A 부분인데, 그러니까 스텝 2A를 이제 프롬 1과 프롬 2 이렇게 나눠서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좀 명확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스텝 1, 그러니까 청구항 발명이 법정 카테고리에 속하냐, 네, 법정 카테고리에 속하냐, 이건 대부분 이제 속하게 되죠. 근데 이게 아니면 아예 뭐 특허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머신, 뭐 manufacture라든지 composition matter 이거는 뭐 당연히 속하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미국 특허청에서 2019년도에 이제 개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롬은 뭐 요건 1, 요건 2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1은 첫 번째 프롬 1이 지금 abstract idea에 포함이 되냐, 그리고 포함이 되면 additional elements,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된 abstract idea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형태의 유용한 정도나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그 미국 특허청에서 추가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청구항 발명이 자연 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인 아이디어보다 상당히 더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지. 근데 요거는 정말 이제 미지의 세계죠. 스텝 2A, 프롬 2랑 스텝 2B는 어느 정도의 유용한 정도나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일부는 개입될 수 있다고 이제 보이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나눠주신 게 스텝 2A, 프롬 1부터 보면 보면은 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미국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 청구항에 수학적인 개념인지, 그러니까 청구항 자체가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 개념인지, 인간의 정신 과정인지, 인간의 행위를 조직하는 방법인지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스텝 2A, 프롬 1이 자체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abstract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 패턴트 엘리저블 하다라고 하신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스텝 2A, 프롬 2, 청구항에 기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형태의 유용한 정도나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여러 가지 그 판례를 그 사례에 기초해서 지금 그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떤 게 청구항에 기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형태의 유용한 정도냐 응용이냐. 첫 번째는 컴퓨터 기능이나 뭐 기타 기술 또는 기술 분야를 개선한다든지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특정 치료나 예방을 위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거나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기계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특정 물품을 다른 상태나 사물로 변형했다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정 기술 환경에 일반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유용한 정도나 응용에 해당한다라는 예시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B를 보면 잠시만요. 네, 스텝 2A 프롬 2. 네, 스텝 2A 프롬 2를 보면 적용될 수 없는 거 이제 limitation인데 that are not이니까 practical application에 적용될 수 없는 예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예시로는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단순한 지침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단순 도구로 이용한 경우 아니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경미한 행위를 추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유용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텝 2A 프롬 2를 보면 청구항에 기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외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형태의 유용한 정도랑 응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스텝 2A 이런 거고 그 스텝 2A가 프롬 2가 요구하는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합 명세서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제 판례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당연히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니까 AI를 이용했으니까 뭔가 사용자 편함이 개선됐다, 사용자 어려움이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UI 부분,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가 그거죠. 저희 핸드폰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다음 GUI가 나오고 또 넘기면 또 다른 GUI 나오는 게 그게 UI죠. 그거 부분에서 예를 들면 AI를 적용해서 배치를 바꾼다 이런 거면 근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우리가 AI를 적용해서 우리 핸드폰을 쓰는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개선했다라고 쓰면 안 된다. 안 되고 종래 특징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의 이슈 및 개선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두 가지 판례를 이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어로 써 있긴 한데 그 맥로 케이스를 보면 이 더 포인트니까 법원이죠. 법원이 이제 relied on the specification이니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존한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룰이 청구항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잘 적어놨다라고 하고 있고 Affinity Labs 케이스에서는 the court 똑같이 relied on the specification이니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니까 청구항 저희가 명세서 쓰는데 청구항을 어떻게 구현해야지 쓰는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제 specification인데 그 specification에 failure가 있다. 그러니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 어떻게? 그 발명이 너가 주장하는 improvement니까 개선이죠. 개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떤 브로드캐스트 컨텐츠니까 어떤 방송 컨텐츠를 지금 핸드폰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할 때 개선됐다는 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쓰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inelligible하다. 특허 적격성이 없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떤 식으로 종래 특징 대비 개선이 됐는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두 가지로 갈리고 있고요. 좀 더 살펴보면 네, 스텝 2A, 프롬 2. 네, 그래서 이 청구항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청구항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after the examiner니까 심사관님이죠. 심사관님이 어떤 specification, 청구항을 설명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상당히 읽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게시된 발명이 테크놀로지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청구항, 클레임이 청구항이죠. 청구항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evaluate 받아야 되는데 청구항 자체가 테크놀로지의 improvement를 반영했는지, reflect 했는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improvement가 들어가도록 테크놀로지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걸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거 똑같이 판례가 나뉘는데 인피시 판례를 보면 in concluding the claims were not directed to an abstract idea니까 이 claims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the court found니까 법원이 claims를 자체를 봤을 때 컴퓨터 기능성을 증진시켰다는 게 청구항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거고요. intellectual ventures 케이스를 보면 특허 패턴 오너가 특허 소유권자죠. 네, 특허 소유권자가 논한다. 클레임 청구된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이 테크놀로지를 증진시켰다고 주장을 한다. argued,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disagreed. 왜냐하면 클레임 자체가 그런 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항 작성할 때도 이 테크놀로지적으로 임프루먼트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례가 나뉘고 있고요. 스텝 2B는 스텝 2A 프롬 1하고 거의 결론이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되게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 요소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면 방정식에 대한 입력값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특징은
스텝 2A에서 경미한 해결 행위라고 평가됐지만 2B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컬렉한다. 그래서 개량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시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은 결론이 이제 같게 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실무상으로는 거의 스텝 2A 프롬프트가 되면 2B는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국 특허청이 가이드라인을 준 예시가 있는데 저희 그냥 간단하게 너무 깊숙하게는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라는 걸 간단하게 이제 미국 특허청이 예시를 준 겁니다. 미국 특허청이 이제 공시한 자료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거 뭐 너무 디테일하지만 여기 보면 A식이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A식이 Artificial Neural Network니까 ANN을 위한 A식에 관련된 청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복수의 뉴런이 있고 여기는 이제 레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에 서킷이 있는 어떤 하나의 임의의 청구항입니다. 물론 미국 특허청이 어떤 예시를 요거를 이제 두었고 예전에 예시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스텝 1, 스텝 2A, 프롬 1, 2, 스텝 2B를 간단하게 보면 스텝 1이 충족하냐? 당연히 이거는 지금 충족을 하죠. 다음 페이지인데? 엔터.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네. 스텝 1은 네, 서킷이니까 당연히 머신이나 매뉴팩처러서 스텝 1은 이제 된다는 거고요. 스텝 2A 프롬 1.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 저희가 미국 특허청이 제시한 예시 중에 그러면 너가 믿기에 abstract idea라고 포함한 한정사항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확인된 limitation이 at least one of the groupings of abstract idea니까 아까 보셨던 mental process, mathematical concept, 그리고 organized human activity 이 세 가지에 포함되는지를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네, 요 세 가지였죠. 네, 요 세 가지였고. 선생님 제가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였고, 요거 세 가지, 매스메리컬 이 세 가지 그룹핑 안에 포함되냐, 저 클레임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클레임은, 이 청구항은 미국 특허청이 얘기하기를 요 세 가지 안에 안 들어서 앱스트랙트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허 적격성이 있다. 물론 특허 적격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특허 적격성은 하나의 특허 요건일 뿐이고 이제 뭐 인용 발명, 선행 발명이 있으면 신규성 진보성을 다퉈야겠지만 일단 특허 적격성 관련해서는 요 그룹핑 안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청구항은 복수의 뉴런을 이제 리사이트니까 기술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컴포넌트인데 레지스터라든지 이제 프로세싱 요소라든지 복수의 시냅틱 서킷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얘기했듯이 포함하는 것과 그냥 exception을 그냥 recite, 그러니까 그냥 기재하는 것은 구별해야 돼서 요거는 패턴트 엘리저블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청구항,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다르죠. 이건 메소드 클레임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Artificial Neural Network니까 ANN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거냐면 컴퓨터에서 어떤 연속적인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뭐 훈련받기 위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타이징은 이산화하는 거죠. 이산화,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연속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산화하는데 인풋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레이닝을 한다.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거를 기반으로 인풋 데이터 그리고 선택된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데 트레인된 ANN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한다는 거고 여기 선택된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이제 backpropagation이니까 역전파 알고리즘인가요? 역전파 알고리즘이고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니까 이게 경사 하강 알고리즘인가요? 요거를 포함하는 거다 하고 detecting 하나의 anomalies는 이상 징후죠. 하나 이상의 이상 징후를 하고 분석하고
어떤 결과를 출력한다. 이게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이제 스텝 1부터 보겠다는 거죠. 스텝 1은 당연히 프로세스니까 되죠. 그리고 스텝 2A 프롬 1을 보면 똑같이 여기 안에 이 클레임 안에 지금 MPP 미국 특허청이 3개 제시한 그룹핑 안에 포함되냐? 이제 수학적인 개념, 매스메리컬 컨셉, 휴먼 액티비티,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그 휴먼 액티비티라는 게 어떤 그 컴퓨터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 뭐 관찰한다든지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휴먼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이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휴먼 액티비티라고 하고 이제 오르가나이징 휴먼 액티비티가 있죠. 이 세 가지 안에 드느냐는 거를 봐라는 거죠. 네. 세 가지 보면은 여기 이제 판단하기로 프롬1을 보면 그 클레임 1과 달리 이거는 몇 개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산화 단계는 어떤 거를 포함하냐? 라운딩이니까 그 반올림이죠. 반올림. 그리고 요거는 구간화.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군집하는 거죠. 군집하는데 연속적인 데이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인간의 마음속 안에서 관찰한다든지 의견을 준다든지 평가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룹핑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디텍팅 하는 것도 관찰하는 거에 포함한다.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멘탈 관찰과 평가가 그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 포함되는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포함된다. 그 C 같은 경우에 요거는 저희가 지금 AI 발명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일단 기본적으로 매스메리컬 컨셉이 좀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역전파라든지 경사 하강 알고리즘은 매스메리컬 칼큘레이션, 그 수학적인 개념이다. 그 미국 특허청이 제시한 3가지의 그룹핑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스텝 2A 프롬 1은 이제 만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텝 2A 프롬 2를 보면 이제 요거는 그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스텝 2A 프롬 2랑 스텝 2B는 너희가 앱스트랙 추상적인 아이디어 3가지 그 앱스트랙 아이디어에 포함되는 거를 기술을 했지만 다른 기술적인 특징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효과를 줬느냐는 게 그 전반적인 내용이죠. 요거는 약간은 주관적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밸류 하는데 어떤 너가 기재한 추상적인 아이디어 이외의 것들이 어떤 실용적인 적용을 할 정도로 상당하게 많이 기재가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practical application이 안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A하고 F를 보면 이제 receiving하고 outputting은 수신하고 출력하는 건데 메타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결과값을 출력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솔루션 활동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고요. B하고 C, 이산화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것에 이제 불과하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이 ANN, 저희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그 이용된다. 그 generally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그 트레인된 ANN이 기능하는 것이 없이 기재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2B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래서 요것도 스텝 2B도 이제 인벤티브 컨셉은 없어서 ineligible 특허 적격성이 요 클레임은 없다. 그러니까 102, 그러니까 신규성, 진보성과 무관하게 이거 101 자체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청구항이다. 요건 이제 극복이 이제 안 되는 예시로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신하고 출력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되게 미미한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주는 활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합으로도 어떤 그 인벤티브 컨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해서 등록 불가한 청구항의 예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구항 3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그 ANN 이용하는 건데 청구항이 조금 달라졌는데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이제 디텍팅을 하고 디터미닝이니까 뭐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감지된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malicious 그 악의죠. 그러니까 안 좋은 네트워크 패킷의
것을 과 관련 있는 것을 소스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로핑 하는 건데 어떤 그 malicious, 안 좋은, 그러니까 그 하나 이상의 안 좋은 네트워크 패킷을 드로핑하고 이제 막는 거죠. 안 좋은 거니까. 이제 그 추후에 그 소스 어드레스로부터 미래의 그 트래픽을 이제 막는 거죠. 막는 거다. 근데 요거 이제 일단은 네, 요런 클레임인데 스텝 1은 이제 그 만족하고 스텝 2A 프로그램도 똑같이 세 가지 수학적인 개념, 인간의 청신활동, 인간의 행위를 조직하는 행위 이 세 가지에 포함되냐라고 이제 똑같이 평가를 해보면 요 세 가지를 평가해보면 네, 보면은 그 지금 A 같은 경우 저희 그 AI에서 주로 하는 트레이닝은 이제 mathematical calculation이다.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개념이다. 수학적인 개념이고 B detecting은 어떤 인간의 그 컴퓨터를 이용했을 뿐 인간의 정신 상태 내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 멘탈 평가, 멘탈 그 정신적인 관찰이다. 그리고 그 C단계는 오직 그 associate이 뭔가 연관시키는 거죠. 스텝 C는 요 C는 오직 연관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부분이 인간의 정신 관찰 또는 평가, 그래서 멘탈 프로세스, 그 미국 특허청이 제시한 세 가지 그룹핑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서 스텝 2A 프롬1은 만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스텝 2A 프롬2를 봐야겠죠. 스텝 2A 프롬2를 보면 네, 이렇게 요거를 똑같이 똑같죠. 추가적인 엘리멘트가 어떤 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 기재했지만 다른 기술적인 특징으로 뭔가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 실용적인 적용을 주느냐, 네, 주느냐가 묻고 있고, 여기서 보면 그 컴퓨터가 추상적인 abstract 아이디어, 그러니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그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근데 그 AN을 이용하는 거는 nothing more, 그러니까 단순한 그 지시사항, 인스트럭션의 지시사항이죠. 단순한 지시사항 그 이상은 아니다. 근데 determining 그 청구항 전체를 어떤 컴퓨터에 대한 개선 또는 그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물론 여기서는 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평가를 해야 되고, 명세서에 이런 그 주장된 개선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가정의 그 예시지만 명세서에 요걸 통해서 뭔가 그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거를 그 명세서 및 청구항에 있다.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니까 배경기술에 따르면 존재하는 시스템은 어떤 잠재적으로 악이 있는 네트워크 패킷을 감지하고 어떤 네트워크 그 관리자한테 어떤 alert, 그러니까 경고를 줄 수 있는데 요 그 백그라운드는 설명한다. 이 발명 자체가 어떤 보안에 의해서 어떻게 그 개선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요거는 특허 적격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텝 2A는 노고, 이제 특허 적격성이 엘리저블이니까 있다. 왜냐하면 스텝 2A 프롬1에 만족해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세 가지 컨셉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다른 기술적인 특징이 명세서와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항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stract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고 해서 패턴트 엘리저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예시를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 특허청은 요 예시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UI 같은 경우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텝 2A 프롬 1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텝 2A 프롬 1은 예를 들면 세 가지 컨셉 안에 그룹핑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그 매스메리컬 컨셉, 뭐 인간의 정신행위, 인간의 행위를 조직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면 그 UI 같은 경우, UI가 왠지 이 엘리저블이 없을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스텝 2A 프롬 1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예시 중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어떤 allocate the memory to 좀 다시 한국말로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것을 메모리에 할당한다. 뭐 이런 청구한 기재를 추가를 하면 그 저희가 인간의 이걸 제외하면 인간의 정신 상태로 UI 그 특허가 되는데 UI 특허 출원이 되는데
인간의 정신행위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메모리에 할당하는 걸 인간의 정신행위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건 특허 적격성이 있다고 한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2A 프롬 1에 안 가능하면 아예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되지 않게 청구항을 쓰는 게 좋고요. 만약에 판단이 되더라도 이제 그 특허 그 다른 특징으로 그 애프트랙트 아이디어가 아니게 평가받으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에 어떤 식으로 기술적인 특징의 개선이 있었는지 이제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저희 오픈 AI니까 챗 GPT죠. 요거 어떻게 다른 타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요게 뭐 반드시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베스트 특허들은 아니고요. 그냥 요렇게 출원해서 이렇게 등록됐구나. 그 기업들은 이런 청구항으로 기재를 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지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저희 그 챗 GPT죠. 챗 GPT가 어떤 텍스트, 이미지, 신호 등 수집해서 학습된 모델 실행해서 이미지 합성해서 최종 이미지 만드는 요런 특허를 이제 그 받은 2024년 5월 14일에 이제 받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아마 당연하게도 이 챗GPT 그 오픈 AI도 원어원 이슈를 많이 우려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앨리스 판례는 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건 극복하고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간단하게 보면 청구항 1항 시스템 청구항, 이제 메모리하고 프로세서, 그리고 청구항 11항은 방법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면 AI 모델 역할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 맨 처음에 메모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인데 그 지금 어떤 이미지의 영역을 regenerate가 다시 생성하는 건 맞는데 머신 러닝 모델을 이용을 한다. 근데 여기 머신 러닝 모델에 대해서 약간 한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머신 러닝 모델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어떤 세트죠. 이미지 세트를 트레이딩된 요거를 이제 포함한다. 그래서 AI 모델을 조금 한정시켜서 그 유형과 학습 데이터 성격까지 좀 한정을 했고요. 작동 절차를 이제 단계화해서 이미지, 마스크, 텍스트 프롬프트.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롬프트 하는 거, 저희가 그 챗GPT에게 뭐 해줘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프롬프팅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네, 그래서 이미지, 마스크, 텍스트 프롬프트. 그러니까 단순 어떤 자동 생성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의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조정되는 그 단계를 청구항에도 이제 포함을 시켰다. 네, 그래서 그 모델 처리하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로요. 그리고 청구항 11항에는 이제 기존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화해서 작성을 하더라. 그래서 시스템 청구항하고 방법 청구항으로 이렇게 챗GPT는 그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그 등록은 되지 않았고 아직 등록은 아니고 지금 공개인데 공개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가장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특허 출원 그 드래프팅, 그러니까 그 명세서 작성하는 그런 방식을 그냥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외부 지식과 피드백을 사용해서 언어 모델과 상호 작용하는 거. 그래서 그런 특징인데, 뭐 내용은 당연히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 모델이 자체적으로 학습된 내부 파라미터뿐 아니라 이제 외부 지식 소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래서 외부 지식을 동적으로 불러와서 모델 응답을 강화하고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 루프에 반영해서 상호 품질을 작용 품질을 높이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 제 생각은 요 클레임 셋이 조금 더 챗 GPT보다는 조금 더 제 생각은 저는 여기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면 그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컴퓨터, 그러니까 방법 청구항인데 이제 컴퓨터 implement method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행되는 방법과 관련된 청구항을 작성하는데 뭐랑 같이 하냐면 머신 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저희 그 머신 모델이죠. 요 모델을 이용하는 그 방법 청구항 하나,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청구항이죠. 시스템 청구항이고 똑같이 머신 트레인드 랭귀지 모델과 인터랙팅이니까 상호작용하는 이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청구항 하나,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지금
한국말로 하면 기록매체 청구항이죠. 기록매체 청구항은 대부분은 그 SaaS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거에 대한 침해자, 그러니까 그 좀 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조금 있죠. 요 기록매체 청구항이 이 방법 청구항과 그 장치 시스템 청구항 대비.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많이 조금 그래도 하는 편이죠. 근데 요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거는 그 특징은 그래서 그 방법 청구항, 컴퓨터 임플란트 메소드,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CRM, 네, 그 CRM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응답 품질 평가 매트릭이라는 거로 해서 유형성 측정치를 계산하고 유형성 측정치가 사전 정의된 기준을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 1은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차별성, 응답 품질 평가하고 피드백 루프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14는 이제 그 스테이트 데이터 스토어, 그러니까 상태 데이터 저장소가 AI 대화형 모델과 연결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작성하고 19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배포 및 저장에 대한 보호 수단을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많이 그 미국 특허 청구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네, 보시면 될 거고 USC는 그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좋은 그 대학교죠. 네, 좋은 대학교 USC. 대학교 기업도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대학교도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냥 해서 참고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디지털 병리학을 위한 기기 학습이고 이제 병리학적 영상 데이터,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분석, 분류,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제 타일 단위로 분할하고 특징 추출하고 머신러닝 모델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겠다. 이게 주요 특징이고요. 청구항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작성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같이 보면 전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클레임셋이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 USC는 조금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청구항 1항은 조금 이거 두 개로 다 기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메소드 클레임인데 그러니까 방법 청구항이죠. 방법 청구항인데 그 트레이닝 자체, 그러니까 머신 지금 untrained,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머신 러너블 디바이스를 트레이닝하는 건데 트레이닝하는 그 앞부분이 훈련하는 게 좀 앞단에 있고 다시 예측하는 것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점은 약간 저희가 특허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3자가 저희의 발명을 못 쓰게 하는 건데 제3자가 요 특허대로 하면 훈련도 해야 되고 예측도 해야 하는 좀 단계가 많죠. 그래서 요 하나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심사 과정을 못 봐서 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청구항 등록된 것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오픈 AI보다는 조금 그렇게 잘 작성되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특징은 그냥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뭐 그냥 그 추출된 특징의 핵 모양, 핵 방향 뭐 데이터에서 추출하고 뭐 격자 기반의 피처 맵으로 변환하고 뭐 사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추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훈련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거가 두 개 다 붙어 있어서 약간 한정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보셨는데 네. 분리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훈련하고 좀 신기한 게 훈련하고 예측하는 거가 있고 여기 또 예측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이 출원이 왜 거절됐고 왜 이런 식으로 보정됐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네, 일단은 요거는 아니면 그 추측 지금을 말씀해 주셔서 보면은 뭐 요 부분에만 특징이 있어서 요걸 합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 부분에만 특징이 있었다면 이 트레이닝 부분을 이런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한정사항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을 조금 많이 삭제하시고 요 부분에 중심이 되고 트레이닝을 좀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부분에 특징이 있었다면 뭐 이런 예시인데 물론 뭐
그 다른 이슈가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이거는 등록된 건가요? 네, 요건 등록됐습니다. 네, 미국 네. 네, 그리고 똑같이 장치 청구항 훈련된 모델에 대해서 됐고, 또 방법도 또 훈련 예측 과정. 네, 요거는 뭐 자세하게 뭐 기술적인 특징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AI 관련해서 기업, 뭐 대학교가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최종 내용이 될 텐데, 명세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세서 AI 작성하시는 그 기초적인 게 이제 발명자 상담 저도 하니까 그 이제 AI 하시는 게 원래는 이거 AI 안 쓰다가 AI 써서 빨라졌어요. 뭐 그 사용자가 편의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원래는 1, 2, 3이 돼야 되는데 사용자가 132를 좋아해서 132를 배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그 기술적인 특징이 있지만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사용자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 사용자 편의성이 증진됐다든지 사용자 그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변경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AI를 적용해서 뭐 메모리에 할당하는 뭐 알고리즘의 개수를 줄였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다르고 아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중심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AI를 적용함으로써 특정한 뭐 메모리 할당하면 전력 드니까 전력이 뭐 그 조금 써서 개선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중심을 세워서 이제 명세서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쓰는 게 좋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대리인이니까 완전 깊숙하게 어떤 부분이 기술적인 한계고 극복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마다 기업이 그 조금 더 그 어떤 부분에 개선됐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가르쳐 주시면 뭐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원어원 이슈 나왔을 때도 우리 개선됐어요라고 말하면 안 돼. 그 쉽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저희가 기존에 출연했던 어떤 페이지의 특정한 명세 달력에 우리가 기존에 이랬지만 이 AI를 적용함으로써 뭐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것을 인용을 해줘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 이거 그 꾸며낸 거 아니냐? 그 지금 없는데 그냥 임의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물론 네, 그 출원 단계에서 그래서 어떤 그 인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기재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손실함수라든지 뭐 동작 방식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개선됐는지를 설명해 주면 좋다. 그리고 청광은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아마 그 비즈니스 그 모델이 다 다르시잖아요. AI를 이용해서 어떤 그 효과를 내시는 그 비즈니스적인 관점, 저희가 특허적인 건데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다 달라서 그 부분에 맞는 청광을 이제 작성을 해야 그 내가 이제 온전히 발명한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호도 받고 어떤 제3자가 실시했을 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청구한 구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이거를 작성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AI를 썼다 그래서 요게 그 청광 구성이 다 이제 동일하게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맞춤형 청광 작성하는 게 조금 더 권리 보호 측면에서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용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당연히 AI 프레임워크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명확한 카테고리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가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국 특허와 다른 원어원 회피 전략은 청구항 자체에 뭐 예를 들면 멘탈 프로세스가 없는 거,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의 데이터 활동하는 건 인간의 정신행위로 메모리 구조의 데이터 활동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텝 2A 프롬 1이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정 사항이 아니면서 그 부분을 청구항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국 특허를 나가신다면 한국 특허만 하시면 요거는 그냥 무관한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한국은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스텝 2A 프롬 2, 스텝 2B는 근데 요거에 만족이 돼서
했다. 그러면 청광 자체에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른 기술적인 특징으로 뭔가 개선이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스텝이죠. 그래서 이거는 청광 그 자체,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동일한 개념인데 어떤 식의 이제 모델 튜닝,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추론 방식 이런 거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실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 자료가 조금 있어서 너무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네, 개략적으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지. 아닙니다. 학교방에 뭐 박사님 학독방에 지금 질문 없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광고 메모 잘 해주셨다가 특허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이쪽으로 해주시면 답변을 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잠깐 온라인부터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에 질문 있으신 분 먼저 해주십시오. 너무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실 수 있는데, 네, 다 감사하다는 말씀만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는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온라인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캐다, 지식을 캐다의 캐다는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항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다 이게 무료로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오신 강사분들의 많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오늘 강의해 주신 이재복 변호사님, 김정훈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